연초부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회색 코뿔소로 비유되던 잠재 위험 요인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면서 멀리 있던 회색 코뿔소가 점점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회색 코뿔소. 지난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이 단어가 이번 주에도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회색 코뿔소가 뭐길래 이렇게 우려가 불거지는 건지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문 기자, 먼저 네. 이 회색 코뿔소가 대체 뭡니까? 일단 먼저 사진부터 보실까요? 네. 코뿔소 사진 보셨습니다. 이 몸 길이가요 최대 4m, 몸무게는 많이 나가면 3.6톤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성인 남성보다 몸집이 2배 이상 크고요. 무게도 45배나 더 나가는 셈인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멀리서도 눈에 잘 띄고 또 진동만으로도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죠. 이 회색 코뿔소라는 개념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데 사전 대처를 소홀히 했다가 당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뜻하는 말인데요. 세계정책연구소 대표 미셸 부커가 2013년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발표한 개념입니다. 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나 혼란을 준다는 블랙 스완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도 이 회색 코뿔소라는 개념이 종종 쓰이곤 했는데 주로 어떤 때 쓰였습니까? 지난 2018년이었죠. 중국 경제를 설명할 때 이 회색 코뿔소라는 개념이 많이 쓰였습니다. 네. 중국 경제의 성장률보다 신용 위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었는데요. 이 뉴욕 타임즈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중국 언론들도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로 부채 급증을 지목했습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요, 2008년 6조 달러 정도였던 중국의 비금융 부문 총 부채가 2016년 말 28조 달러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총부채 비율도 같은 기간 140%에서 260%로 2배 이상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채 급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와 좀 상황이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회색 코뿔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미국의 긴축 행보로 대표되는 세계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이 부분을 들 수 있는데요. 통화정책 정상화에 속력을 내고 있죠. 예. 그리고 한국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집값이 급등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최근 요소수 사태였죠. 이런 것들과 비슷한 느낌의 글로벌 공급망 문제 이렇게 등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런 이 회색 코뿔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회색 코뿔소에 치이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들어보죠.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국들이 예상보다 빠른 통화 긴축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특히 이제 미 연준이 몇 달 전보다 상당히 통화정책 정상화를 서두르는 모습인데요. 지난 9월만 해도 올해 한 차례 정도 금리 올릴 것으로 봤는데요. 12월 FOMC가 되면서 3차례로 중심 전망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젯밤 파생상품 시장 예상은 4차례로 그 사이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는 시점도 점점 당겨져서 지금은 시장에서는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개시할 확률을 97%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미 연준이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공급 병목 현상에 따른 일시적인 거다. 그래서 당장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좀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이런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지난 12월 FOMC 기자회견에서 최근 확인된 경제 지표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소비자 물가가 지금 미국이 7%에 도달했고 실업률하고 임금 상승률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죠. 특히 이제 현재 높은 인플레를 보고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봐서 그래서 임금 상승률에 인플레를 반영하는 게 본격화되면 이게 다시 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연쇄작용이 나타나서 인플레가 고착화, 영어로는 인트렌치라고 하는데 이런 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갖지 않게 조기에 차단하려면 좀 더 이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미 연준이 지금 이제 정상화를 서두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 11월에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에 되게 인플레라는 게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뭐 미국 사람들은 그 주유소 기름값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머지않아서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예상이 틀렸을 때 감당해야 될 그런 부담이나 비난이 되게 크기 때문에 미 연준이 어떤 경우든 인플레가 안정되는 방향으로 대응할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정치 상황 그리고 이제 물가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렇게 통화 긴축이 빨라질 때 우리 정부나 투자자들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이 미 연준 통화 정책 정상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 연준 통화 정책 정상화 이제 본격화됨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 유동성 상황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 모든 나라들이 뭐 1대1로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고요.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미 연준은 한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상당 기간 인상을 지속하는 경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금리 한두 번 오른다고 성장이나 물가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죠. 금리를 인상한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돼서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이제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제 금리 인상 초기에는 물가 금리도 높아지지만 소득도 올라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물에 큰 영향이 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는 아시겠지만 경제 부분별로 매우 불균등하게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위기 기간 중에 이제 고통을 받은 뭐 대면 서비스 업종이나 자영업자 같은 취약업 부분 같은 경우는 경기가 회복이 돼도 그 혜택에서 소외되고 반면에 이제 물가나 금리만 올라가서 고통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코로나 위기도 아직 종식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고 정부의 코로나 지원 대책을 줄여 나가더라도 이런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 대책은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하고는 다르게 금융시장은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반응하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앞당긴다는 전망만으로도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변동성이 이전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상황도 아직은 매우 유동적이라서 이런 변동성을 더 증폭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가계가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보유한 자산의 가격이 전보다 더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산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의 해외 투자 비중이 최근에 많이 커졌잖아요. 그런 면에서 글로벌 시장 움직임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금융 당국으로서도 이 변동성 확대된 상황에 대해서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금융회사들이 뭐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 경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산 가치의 급락 같은 그런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여건에 하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걸 미리미리 체크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가계 자산 변동 우려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제 한국의 가계 부채 규모가 지금 상당합니다. 이 상반기면 1,9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0년 만에 2배로 늘어나는 건데 여기서 금리까지 오른다. 괜찮은 걸까요? 글쎄요, 뭐 가계부채는 최근 10년 사이 이제 지속적으로 사실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거는 기본적으로는 집값이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계부채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 자체는 그러니까 집값하고 가계부채 수준이 그간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가계 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은 주택 가격하고 가계부채 수준이 소득하고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향 안정화되는 거 말고는 뭐 근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가 뭐 한두 번 올린다고 아니면 뭐 대출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된다고 당장 집값이 안정화되진 않겠지만 공급 대책을 포함해서 일관된 정책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면
언젠가는 하여튼 주택 가격이 항상 오른다는 일방향의 믿음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와는 좀 또 다른 가계부채 문제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충격으로 업황이 악화된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운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채가 또 상당폭 늘어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는 사실은 자영업자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이제 상황에 맞게 늘어난 부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가령 업황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현재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을 해 나가고, 하지만 이제 지금 악화된 업황이 개선되기가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 전환이라든가 뭐 전직 지원이라든가 이런 다른 성격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중에 상당 부분이 전세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이 주거에 관련된 대출입니다. 실수요자들 대출을 무작정 틀어막을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실수요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약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구입자라고 모두 대출의 실수요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대출을 받는 분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내에서 빌려야 그게 진짜 실수요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제 적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총부채 원리 상환 비율 규제, 그러니까 즉 그 DSR 규제가 좀 조속히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게 정착되고 나면 지금처럼 또 대출 총량까지 규제하는 정책은 어느 정도 완화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은 이제 DSR 규제가 도입 중이기 때문에 구멍도 많고 해서 총량 규제가 좀 이중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 그 전세 대출 쪽을 보더라도 이 전세 대출이 이제 집주인 대신에 추가적으로 주택 관련해서 금융 부채를 일으키는 경로로 작용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임대인의 상환 능력 같은 걸 좀 고려해서 실수요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과거에 나왔던 그런 깡통 전세라든가 이런 말들을 다시 듣지 않게 되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 그리고 문성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